안녕하세요. 신수필과 하태무의 새 읽어주는 여자 그 108번째 시간입니다. 봄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입하도 지나고 소만 망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봄을 아름답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크로드 동단해로 대마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마도는 섬의 면적이 총 695.74제곱킬로미터로 부속섬을 포함하면 708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의 약 38%, 두 번째로 큰 섬이자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섬인 거제도의 1.8배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본토 4개의 섬을 포함해 8번째로 큰 섬입니다. 섬 크기는 남북으로 82km, 동서로 18km입니다. 농경지는 전 면적의 3.3%에 불과하며 섬 전체 면적의 대부분인 80 내지 90%가 다 산지입니다. 섬의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35,115명입니다. 부산에서 고속 여객선을 타고 갈 수 있는 대마도의 항구는 북쪽의 히타카스와 남쪽에 자리한 이즈하라로 나뉩니다. 히타카스로 가게 되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약 1시간 10분 소요되고, 이즈하라로 향하게 되면 약 2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관광지 거의 전부가 이즈하라에 있는 하대마도이기 때문에 히타카스 상대마도에서 하대마도로 가는 만광교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광교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만광교는 만제기밭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다리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갔습니다. 이 다리는 일본이 자랑하는 러일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스시마 해전의 대승을 가져다 준 아주 의미 있는 다리입니다. 만제키바시는 대마도에 건설된 인공적인 운하 위에 설치한 다리로서 원래 하나의 섬이었던 대마도를 이 운하의 개통으로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1904년에 완공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총 3회에 걸쳐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다리는 처음보다 약 10m 정도 이동된 자리이며, 주민들이 배를 운행할 때 섬을 한 바퀴 돌아가는 불편을 없애고 군함의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다리입니다. 수심 4.5m에서 5.1m, 폭 40m에서 65m, 길이 210m의 이 다리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부국 강병 정책으로 해군력 증가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대륙으로 연결되는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와 부산까지 이르는 항로의 단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본 해군의 주도하에 섬의 가장 좁은 부분을 뚫어 운하를 개통하게 됩니다. 대마도의 허리를 관통하는 인공해협 만제키바시 운하 건설을 하게 되니 이 운하가 스시마 해협과 아소만을 지나 대한해협에 이르는 직항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영국군에게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904년 2월 6일 당시 러시아에게 10일에 전쟁을 시작하자는 선전포고를 한 후 이틀 앞날에 8일 기습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여 러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일본 따위는 가볍게 여길 만큼 군사력이 막강했는데 1905년 3월 만주 봉천에서 러시아의 주력군이 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전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럽에 있던 발틱 함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시킵니다. 러시아 함대는 북해에서 지중해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인도양을 거쳐 대한해협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영국을 시켜 러시아 함대를 계속 막아 스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러시아 함대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와야 했고 긴 항로로 지치고 전의를 잃은 러시아 발틱 함대는 스시마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본 함대에게 정면, 측면의 협공을 받아 괴멸하게 되고 맙니다. 그동안 일본 해군 제독 도코헤이 하치로 제독은 황국의 흥망이 이 일전에 달렸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일본 해군에게 정신무장을 시켰다 합니다. 이 전쟁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일본의 일방적인 전투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러시아 측 전함 38척 중 35척 격침, 3척 라포, 4만 8천 명 전사, 일본 측 전함 3척 침몰, 117명 전사. 이 스시마 해전의 결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고 러시아는 짜르 왕조의 몰락과 함께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욕은 점점 정점에 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을 지배해도 좋다는 가스라 테프트 협정을 통해 한국의 주권을 박탈하려는 음모의 이빨을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5년 드디어 대한제국은 강제로 치욕적인 합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륙으로 나간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치르기에 이릅니다. 일본의 자랑인 이 만제키바시는 우리에게는 슬픔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보시다께 전망대나 맑은 날에는 한국이 보이는 대마도 최북단에 자리한 한국 전망대 등은 잘 못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마도에 계속 제재가 가해지면서 한국인의 관광객 출입을 금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고의 전망대를 못 가니 꽝 대신 닭인 만제키바시 전망대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그 꽃 하나 심겨지지 않은 낡은 전망대 위에서 늪인지 강인지 바다인지도 가늠이 안 되는 리아스식 바다와 만제키바시 근처의 집들과 멀리 조금만 빼꼼히 보이는 다리를 보다가 전망대를 내려왔습니다. 망광교를 지나면 상대마도를 건너 꼬불꼬불한 산을 지나 하대마도인 이즈하라로 갑니다. 제법 긴 거리입니다. 드문드문 민가도 관공서도 보였지만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고 어쩌다 배기량 660 이하라는 노란 번호판의 작은 차들만 띄엄띄엄 달리는 산길을 지나 이즈하라 인구 16,000이 산다는 대마도의 도시에 왔습니다. 제일 처음 간 곳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학관, 아름답고 조촐한 골목 안 동네, 약국 건물을 지나 골목 깊숙한 곳에 우리 국민에게는, 아니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은 사람의 문학관을 봅니다. 스토리텔링의 자료로는 최고일 것 같은 이 문학관은 누구에게나 사랑 이야기 한 자락쯤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한국의 춘향전을 일본에 알린 대작가가 그의 제자와 나눈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다가 요절한 제자가 남긴 애절한 일기가 더욱 유명해져서 일본 돈 5만 엔의 주인공이 된 스토리 흥미롭지 않습니까? 니카라이 토스이 생가 기념관은 이즈하라 나카무라 584번지 깊숙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무사들이 살았던 나카무라 무라지구의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귀를 잘 맞춰 쌓아 올린 돌담 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토스이는 1860년 12월 2일 나카라이 탄시로의 장남으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의사 집안인데 대대로 대마도 태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외관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말을 배우며 조선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 대한 애정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능한 기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특히 우리 춘향전을 일본에 소개하여 일약 한국 문학의 정통한 인기 작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외강 근무가 끝난 1875년 대마도로 돌아가 16세에 동경의 영문학학원 공립학사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가 입학하던 해에 강화도에서 일본 군함 운양호 포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운양호가 단순한 해수 측량이라고 속이고 불법으로 영종도로 돌아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하여 일부 일본 병사가 보트를 타고 진입하자 조선 수비병이 정당방위의 경고석 총격을 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때 강화 초지진은 군함 운양호의 포격으로 전파되었고 영종도는 상륙한 일본 병사에 의해 35명이 참사당하였습니다. 일본은 2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을 뿐이었습니다. 운양호는 112m와 40인치의 함재포를 탑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사거리가 700m 정도인 구경 2인치 대왕구포를 배치하고 있었으니 대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한국 포대가 먼저 발포하였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이외로 유력한 신문 중의 하나인 도쿄 니치니치는 일본 보도의 중립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이었던 토스이도 이 신문에 일본 군함의 무력 행사를 반대하는 글을 보내 게재합니다. 1882년 다시 일본의 조수로 부산으로 건너온 그는 아사히 신문의 계약직 촉탁으로 부산 특파원이 됩니다. 그해 별기군과 차별 대우를 받던 조선의 구식군대가 6월 9일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취재 보도하여 1884년부터 정식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소설도 쓰기 시작하여 1885년에는 소설 오시춘포를 발표하였습니다. 22세 때에는 춘향전을 20차례에 걸쳐 연재하여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1887년까지 5년간 열정적인 기자 활동으로 인하여 아사히 신문은 판매 부수가 급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토스이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후 그는 다방면에 걸쳐 유려한 필체를 선보이며 독자들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세의 소설 지망생 히쿠치 이치요는 1891년 4월 5일 토스이를 찾습니다. 그때 토스이는 도쿄 아사히 신문에 코사후 국화제를 연재하고 있었으며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은 겨우 5년 만에 이치요가 요절하면서 조용히 소멸되는 듯하였습니다. 이치요는 여성으로서 전문 소설가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토스이만을 연모하던 그녀의 애절한 일기가 공개되었을 때 일본 독자들은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이치요의 단아한 모습은 현재 일본 5,000엔 지폐에 담겨 있어 일본인들은 토스이와 이치요의 애절했던 사랑 이야기를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일 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 여론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스이는 조선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고 1895년에 연재된 속 호사부 바람 일본에서는 일본, 조선, 중국, 만주의 정치적, 문화적 독립과 원만한 동맹관계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말은 빛을 잃게 되었고 아사히의 조선통 기자의 명성과 더불어 일본 문단에서 그의 인기도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문학을 사랑했던 나카라이 토스이는 1926년 11월 21일 향년 67세로 사망하여 현재 도쿄 bun교부 고무코메에 영면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계단, 그 집의 물을 붓던 고물 펌프, 물확, 그 집의 도수실, 옛날 집 모형, 꽃밭의 보랏빛 붓꽃, 이 스토리는 정말 멋있는 일본 작가의 우리나라 사랑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돌담의 골목길은 정말 너무나 예쁘게 잘 또 꾸며 있어서 우리들은 그곳에서 한껏 초찰한 겨울물 위로 다리가 놓여 있었던 동네를 지나 그 집을 나와 하치만구 신사로 갔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도리에서 시작됩니다. 신사 앞에 한자 하늘천이라는 글자 모양의 문을 세웁니다. 신의 사신이라고 믿는 새가 쉬어가도록 한다고 해서 도리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안테나라 불리는 대나무가 양쪽에 서 있고 도리 아래의 굵은 동아줄에는 대개 하얀 번개 모양의 종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신사는 일본인들의 문화입니다. 800만의 신을 다 섬겨야 하는 일본인에게 유일신을 믿는 건 좀 부담일 것 같습니다. 도리는 불견한 곳과 신성한 곳을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이 나라의 신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사에 고마 이누, 고려계의 상이 해태상처럼 서 있습니다. 일본인이 고려라 하면 고구려를 말하는데 고구려에는 삽살개가 유명했습니다. 목조 건물에서 나기 쉬운 화재를 막아주라고 신성한 신사에 그 조각상을 세워 지키게 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수컷과 입을 다문 암컷, 모든 일본의 신사에 고마 이누가 다양한 모습으로 거대한 석상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신사의 화제를 지켜주는 신으로서요. 그런데 계단 끝에 한국 사람은 오지 마시오 라고 피켓이 붙어 있습니다. 신사의 본전 앞에는 금줄을 쳐두었는데 그 금줄은 우리나라에서도 아기를 낳은 집에 불길한 균이 올까봐 금줄을 쳐둔 의미와 같은 금줄인 것을, 신성한 곳의 표시인 것을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닫힌 문도 열어보고 금줄 너머로 본전도 들여다보며 시끄럽게 떠들어서 못 오게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대마도 사람들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연변 조선족들의 소행 때문이 아닌가 짐작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리도 몰상식한 일을 벌이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은 이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중국 사람 만만디 정신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들 때문에 누명을 쓰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일본은 적대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길 넘어야 할 선입니다. 일본을 의식하며 배울 건 배우고 다른 건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뛰어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길의 자세로 넘어야 할 벽이 일본입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물에 잠긴 신사 와다스메 신사를 찾았습니다. 바닷물에 잠긴 풀들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와다즈메 신사는 키메에서 신이 배를 타고 왔다고 그 배도 도리 아래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부서져 간다는 배는 보지 못했는데 그때 정수일 교수님이 말씀해준 전설을 다시 읊어봅니다. 이곳에 얽힌 전설은 일본의 건국 신화에 해당합니다. 와다즈미란 바다의 용궁이란 뜻입니다. 본전 정면의 바다 속에 서 있는 돌이 2개가 만조시 2m 정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파도가 잔잔한 그곳에 얽힌 전설은 일본의 건국 신화라 했습니다. 천신의 아들이 잘못하여 형의 낚시 바늘을 잃어버립니다. 용궁까지 찾으러 갔는데 용궁의 아리따운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 바닷속에서 3년을 살다가 만삭이 된 아내랑 육지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낳은 아이 낳는 모습을 절대로 엿보아서는 안 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신의 아들은 너무나 궁금하여 이를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커다란 구렁이의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의 부탁을 무시하고 엿본 것에 화가 나서 아내는 아이를 버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아이를 버리고 간 장소로 일컬어집니다. 결국 지금의 일본 왕실 계보는 천신의 부계와 해신의 모계로 된 혈통이라는 것을 이것이 해양국가 일본의 국가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발원지가 본토가 아닌 대마도 이 지역의 해변 와다즈미라는 사실은 정말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일본의 본토 신사는 동쪽이 아니면 남쪽을 바라보게 지어져 있는데 대마도의 신사는 서쪽으로 보는 신사가 많아 한국의 신을 숭상하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결국 대마도 아니 일본은 우리 민족의 이동으로 생긴 나라라는 정수일 교수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들, 좋은 점, 청결정신, 국민 대다수의 질서의식과 정직성, 답답한 점은 창의성은 없으면서 모방하여 자기 것으로 둘러대는 점, 모든 계산원들이 우리 민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돈 계산을 복잡하면 아무런 계산을 못한다는 점 등등은 아무래도 우리의 기질을 담지 않았습니다. 민족성으로 따지자면 우리 유전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묘한 신비, 결국 정수일 교수님의 지론대로 그 길이 답인 것 같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칩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번째 4번 중 어머니가 가르쳐 준 노래 안토닌 드보르작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